새벽 4시, 서울의 공기는 사람의 마음부터 얼린다. 나는 그날 정류장 유리벽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A4 용지 한 장, 운행 중단 안내문 초안이라고 적힌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종이.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종이가 파르르 떨었다. 마치 누군가의 입술처럼,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류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여자가 휴대폰을 쥔 채 세로 고침만 반복하고 있었다.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간헐적으로 비췄다. 파란 빛, 그리고 어둠, 다시 파란 빛. 손가락이 화면을 쓸어내리는 동작이 기도처럼 보였다. 제발, 제발 오늘은. 나는 서울시 비상수송 실무자다. 공식 명칭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 종이를 유리벽에 붙일지 말지 고민하는 것뿐이었다. 저기요.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간호사 유니폼 위에 두꺼운 패딩을 걸친 여자였다. 아까 세로 고침을 반복하던 그 사람. 이름표에 박미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모양이었다. 그거 뭐예요? 그녀가 내 손에 든 종이를 가리켰다. 아, 이건?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일 새벽 당신이 타야 할 버스가 안 올 수도 있다고. 파업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시청에서는 만일을 대비해 안내문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왜 벌써 포기 같은 걸 붙이죠? 그녀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포기.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나는 포기를 붙이러 온 게 아니었다. 점검을 하러 온 거였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어떤 노선이 가장 취약한지, 어떤 정류장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내가 포기를 들고 온 사람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미정 씨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새로 고침, 새로 고침. 화면에는 여전히 교섭 진행 중이라는 속보만 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서서 함께 정류장을 바라보았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밤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정류장 표지판이 삐걱거렸다. 저 멀리 도로 끝에서 버스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천천히 커졌다. 그리고 정류장 앞을 지나칠 때 잠깐 속도를 줄이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회송 버스였다. 승객을 태우지 않는. 미정 씨의 어깨가 움찔했다. 저 버스 왜 안 서요? 영업 종료한 거예요. 차고지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럼 내일 아침에는 올까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일 아침, 2026년 1월 13일. 첫 차 시간은 새벽 4시 30분. 하지만 그 시간에 버스가 출발할지 안 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다.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 교섭 난항 파업 가능성 여전. 내 손이 떨렸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협상장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아니, 아버지였던 사람. 나는 그를 10년 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에게 연락한 적도, 얼굴을 본 적도 없다. 명절에도, 어머니 기일에도 우리 사이에는 그만큼 깊은 골이 파여 있었다. 그런데 오늘 밤 나는 그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 서울시 비상수송 담당자로서, 노사협상의 중재 측 실무자로서. 나는 심호흡을 했다. 하얀 입김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저기요. 미정 씨가 다시 말을 걸었다. 내일 버스가 안 오면 저 어떻게 해요? 택시는 안 잡히고, 지하철 첫 차는 6시고, 병원에 7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불안이 담겨 있었다. 원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협상이 잘 되면. 협상이요? 미정 씨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 사람들 협상하는 동안 저는 뭘 해야 하죠? 그냥 기다려야 해요. 새로 고침만 하면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숫자를 두고 싸운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하지만 그 숫자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는 출근을 못하고, 누군가는 병원에 못 가고, 누군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지 못한다. 숫자가 사람을 지우는 순간들. 나는 그 순간들을 매일 목격하는 자리에 있었다. 노력할게요. 결국 나는 그 말밖에 하지 못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새로 고침, 파란 빛, 어둠. 나는 정류장을 떠나 차로 돌아왔다.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손끝의 냉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대시보드 위에 메모장이 놓여 있었다. 오래된 메모장. 표지가 닳아서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는. 하지만 나는 그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알고 있었다. 버스는 길 위의 약속이다. 아버지가 쓴 문장. 내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의 메모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문장. 그때는 그 뜻을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그런 말을 했으니까. 공공을 위해, 시민을 위해, 길 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러면서 정작 우리 집 약속은 지키지 않았으니까. 엄마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야간 운행이 있다고 했다. 내 수능날 아침 아버지는 첫 차를 몰아야 한다고 했다. 엄마 장례식 날에도 아버지는 정시 운행을 놓칠 수 없다고 했다. 길 위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느라 아버지는 우리 가족과의 약속을 모두 어겼다. 나는 메모장을 열지 않았다. 대신 목에 걸린 시계를 만졌다. 작은 알람 시계.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준 것. 첫 차 시간에 맞춰 알람을 맞춰두라고. 그래야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알 수 있다고. 나는 그 시계를 버리지 못했다. 왜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았을 텐데. 휴대폰이 울렸다. 서울시 비상수송팀 노동위 회의실 도착 요망. 협상 중재 측 실무자 참석 필수. 나는 시동을 걸었다. 협상장으로 가야 했다.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새벽 공기가 차 창문에 성해를 만들었다. 나는 히터를 최대로 올리고 도로를 달렸다. 라디오에서는 파업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의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면 파업.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잘 알았다. 서울 시내버스 7천여 대가 모두 멈춘다는 것. 하루 550만 명이 발이 묶인다는 것. 출근길이 마비되고 병원 응급실이 아수라장이 되고 학교와 어린이집이 혼란에 빠진다는 것. 숫자로 따지면 그렇다. 하지만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 아까 그 간호사 미정 씨처럼 새로 고침만 반복하며 불안에 떠는 사람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노동위원회 건물이 보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건물 입구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앞다투어 내밀어졌다. 협상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파업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긴장 때문이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 때문이었다. 10년 동안 피해왔던 사람을 만나야 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다. 조정회의실은 5층에 있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서류였다. 테이블 위에 쌓인 두꺼운 서류철들, 누렇게 바랜 종이들, 포스트잇이 촘촘히 붙은 파일들, 노조 측 자료와 사측 자료가 테이블 양쪽에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노조 측에는 3명, 사측에는 2명, 중재위원 1명, 그리고 내가 앉을 자리. 나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서울시 비상수송 담당자.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사람. 동시에 양측의 입장을 중재 측에 전달하는 실무자. 노조 측 서류철 앞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이름표. 얇은 이름표에 적힌 2글자. 태수. 윤태수.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서류철에 고정되어 있었다. 손에는 낡고 달아해진 장갑이 쥐어져 있었다. 운전장갑. 핸들을 수십 년 동안 잡아온 손을 보호하기 위한. 나는 그 장갑을 알아보았다. 어릴 때 아버지가 늘 끼고 다니던 그 장갑. 표면이 닳아서 속감이 삐져나온 그 장갑. 새로 사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아버지는 늘 이게 손에 맞아서라고 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장갑을 쓰고 있었다. 자, 시작하죠. 중재위원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회의가 시작됐다. 사측 실무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이름표에는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저희 측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의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연간 추가 비용이 약 1200억 원입니다. 현재 버스 업계의 재정 상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가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 숫자들이 빼곡히 떴다. 재무 시뮬레이션.
그래프 표 올해 적자 규모가 이미 3천억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1200억이 추가되면 잠깐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 예전보다 낮아지고 거칠어진 하지만 여전히 익숙한 숫자 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철을 펼쳤다. 이 서류 통상임금 산정 기준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지난해 자료와 비교해보면 산정 기준 시간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월 209시간이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월 174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민준이 표정을 굳혔다. 그건 산정 방식이 변경된 겁니다. 변경됐다고요? 언제요? 누구 결재로? 그건 민준이 말을 얼버무렸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뭔가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 숫자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 하지만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내 역할은 중재 측 실무자였으니까. 양측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는 것이 내 일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단순합니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회사만 빠져요? 민준이 반박했다. 그건 판례 해석의 문제입니다. 모든 상여금이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법무팀 검토를 거쳐서. 법무팀이요?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다. 법무팀이 검토해서 나온 결론이 기사들 월급에서 30만 원씩 빼먹자는 거예요. 그게 검토예요. 착취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중재위원이 손을 들어 양측을 제지했다.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구체적인 쟁점으로 돌아가죠.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거칠고 직설적이고 물러서지 않는 그 모습이 싫었다. 왜냐하면 그 모습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졌으니까. 협상은 계속됐다. 사측은 재정을 이야기했고 노조는 권리를 이야기했다. 숫자와 숫자가 부딪혔고 원칙과 원칙이 충돌했다. 나는 그 사이에서 메모를 했다.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쟁점을 분류하고 중재안을 구상하면서. 하지만 내 눈은 자꾸 아버지에게 갔다. 그의 손에 쥐어진 다른 장갑. 그의 이름표에 적힌 교섭위원이라는 직함. 그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10년 동안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알지 못했다. 알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피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다니. 운명이 잔인하게도 우리를 같은 테이블에 앉힌 것이다. 잠깐 휴식하죠. 중재위원의 말에 회의가 잠시 중단됐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마시러 갔다. 나도 일어나려 했는데 아버지가 내 앞을 지나갔다. 눈이 마주쳤다. 1초. 아니, 1초도 안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나는 아버지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놀람, 반가움, 슬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섞인 복잡한 감정?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나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휴식 시간에 나는 복도로 나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도로 위로 차들이 움직이고 그 중에 버스도 있었다. 아직은 달리고 있는 버스들. 내일 아침이면 저 버스들이 멈출 수도 있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발신자 알 수 없음. 내부 결제함 확인해보세요. 산정기준 시간 파일. 버전이 2개예요.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르는 번호. 익명의 제보. 누가 보낸 걸까? 나는 문자를 다시 읽었다. 산정기준 시간 파일. 버전이 2개. 아까 아버지가 지적했던 그 문제. 월 209시간과 월 174시간. 누군가 파일을 수정한 것 같다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무실로 돌아갔다. 내부 결제함. 서울시 비상수송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버스업계의 각종 서류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 나는 내 권한으로 접속할 수 있었다. 로그인, 파일 검색, 통상임금 산정기준. 결과가 떴다. 파일이 2개였다. 하나는 2025년 3월에 저장된 버전, 월 209시간. 다른 하나는 2025년 9월에 저장된 버전, 월 174시간. 수정한 사람의 아이디는 확인 불가. 외주 급여 시스템을 통해 접속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다. 누군가 파일을 수정했다. 산정기준 시간을 낮추면 통상임금 계산에서 분모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시급이 줄어든다. 기사들이 받아야 할 돈이 줄어든다. 영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니다. 시간이 사라진 것이다. 35시간. 월 35시간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삭제됐다. 나는 화면을 캡처했다. 그리고 창을 닫았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더 확인해 봐야 한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회의실로 돌아갔다. 휴식이 끝나고 협상이 재개됐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그 파일이 떠나지 않았다. 35시간. 그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 새벽 2시. 협상은 난항에 빠져 있었다. 노조 측은 법대로 하라고 주장했고 사측은 재정이 버티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말이 몇 번이고 반복됐다. 숫자와 숫자가 부딪히고 원칙과 현실이 충돌하고 중재위원이 피로한 얼굴로 말했다.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합니다. 이대로는 결론이 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이미 물러설 만큼 물러섰습니다. 3년 동안 임금 동결했어요. 물가는 오르고 기름값은 오르고 생활비는 오르는데 우리 월급만 그대로예요. 더 물러서라고요? 어디까지요? 민준이 반박했다. 저희도 어렵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삭감되고 승객수는 줄고 적자는 누적되고 회사가 망하면 일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희생하라는 거죠. 회사 살리려고 기사들이 죽으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다. 이 싸움은 끝이 없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고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었다. 그 사이에 끼인 것은 내일 아침 버스를 타야 할 시민들이었다. 잠깐, 내가 입을 열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아버지의 시선도.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까 말씀하신 재무 시뮬레이션, 저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산정기준 시간이 왜 바뀌었죠? 작년 자료에는 월 209시간인데 올해 자료에는 17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산정 방식이 변경된 겁니다. 변경 사유가 뭐예요? 결제 문서가 있나요? 그건 민준이 말을 얼버무렸다. 지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외주 시스템에서 처리된 거라서. 외주 시스템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상하네요. 임금 산정의 핵심 기준이 외주 시스템에서 변경됐다고요. 내부 결제도 없이?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놀라움. 의문. 아니면 인정? 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두드렸다.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그때 중재위원이 손을 들었다. 이 문제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협상을 계속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협상이 재개됐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숫자들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월 209시간과 월 174시간. 35시간 차이. 그 35시간이 통상임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시급이 약 20% 감소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기사 1인당 약 300만 원. 전체 기사 7,000명으로 계산하면 210억 원. 누군가가 210억 원을 빼돌린 것이다. 숫자를 조작해서 기사들 몰래. 나는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임금 분쟁이 아니다. 이건 착취다. 새벽 3시. 협상은 결렬 직전이었다. 노조 측은 더 이상 양보 없다고 선언했고 사측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중재위원은 지친 표정으로 양측을 설득했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회의실 한켠에 앉아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버지가 회의실을 나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따라 나갔다. 복도에서 아버지를 발견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장갑이 쥐어져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물었다. 아버지가 돌아보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얼굴. 아버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어깨는 예전보다 움츠러들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고집스럽고 완강하고 꺾이지 않는. 유나야.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교섭위원님. 나는 일부러 그렇게 불렀다. 아버지가 아니라 교섭위원. 아버지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다. 아픔. 서운함? 모르겠다. 그래. 교섭위원.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맞아.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교섭위원이지.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버스들이 도로 위를 달리고 아직은 달리고 있다. 아까 회의실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산정기준 시간 얘기 내가 했잖아. 네, 어떻게 알았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제보가 있었어요. 제보?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내부 결제함을 확인해보라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숫자가 안 맞았거든. 우리가 계산한 거랑 회사가 계산한 거랑. 그가 낡은 장갑을 꼭 쥐었다. 누군가 우리 돈을 빼돌리고 있어. 시간을 조작해서. 기사들 몰래.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았다. 유나야. 아니, 실무자님. 그가 정정했다. 당신은 어느 쪽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싸움에서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노조, 사측, 아니면 그냥 중립?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중립. 나는 중립이어야 했다. 서울시 실무자로서, 양측을 중재하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알았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예전에는 중립이라고 생각했어. 그냥 버스만 몰면 된다고. 운전만 잘하면 된다고. 다른 건 다 남의 일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근데 아니더라. 가만히 있으면 결국 당하는 쪽은 우리야. 힘없는 쪽. 숫자 뒤에 숨어서 착취당하는 쪽. 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았다. 엄마 병원비.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기억해? 엄마가 아팠을 때. 나 야간 연장 엄청 뛰었잖아. 기억해요. 어떻게 있겠는가. 아버지는 엄마 병원비 때문에 야간 운행을 2배로 늘렸다. 새벽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주말도 없이, 휴일도 없이. 그렇게 몇 년을 뛰었다. 그때 내 월급에서 빠진 게 있었어. 아버지가 말했다. 야간 수당, 연장 수당. 다 받아야 하는 건데 회사가 안 줬어. 이유는 재정 어려움. 다들 그러니까 참으라고.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나도 참았어. 엄마 때문에 싸우다가 잘리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말야,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알았어. 그 돈 회사가 빼먹은 거였어. 야간 수당, 연장 수당, 통상임금에서 빠진 거 전부 합치면 몇 천만 원이야.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랬구나. 아버지가 왜 그렇게 싸우는지, 왜 그렇게 물러서지 않는지. 돈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엄마 병원비를 벌려고 죽어라 이랬는데 그 돈마저 빼앗긴 그 분노. 아버지가 낡은 장갑을 내려다보았다. 이 장갑. 네, 엄마가 사준 거야. 내가 버스 기사 시작할 때 손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해라고. 그가 장갑을 꼭 쥐었다. 이것만 남았어. 엄마가 남긴 거. 나는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버스는 길 위의 약속이다. 그 문장. 내가 메모장에서 본 그 문장. 그 말. 내가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어.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 약속 지키려고 평생을 달렸어. 첫차 시간 맞추려고 새벽마다 일어났고 막차 끝나면 집에 늦게 들어갔고 시민들한테 약속 지키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우리 집 약속은 못 지켰어. 너한테, 엄마한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미안해. 아버지가 말했다. 진짜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막상 들으니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회의 다시 시작한대요.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돌아보니 민준이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돌아갔다. 나도 뒤따라갔다. 새벽 3시 반. 회의실에 다시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민준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노조 측 사람들은 서류를 뒤적이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중재위원이 입을 열었다. 새로운 쟁점이 제기됐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긴장했다. 내가 아까 지적한 그 문제. 중재위원이 계속했다. 노조 측에서 요청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정기준 시간이 올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209시간에서 월 174시간으로. 하지만 변경에 대한 노사합의나 내부 결제 문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아버지가 테이블을 쳤다. 그러니까 우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지사 1인당 얼마가 빠진 거냐고요. 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외주 시스템에서 처리된 거라서. 외주 시스템이 알아서 숫자를 바꿔요. 말이 돼요?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내가 아까 캡처한 화면이 있었다. 2개의 파일 버전, 수정된 날짜와 시간. 이 증거를 내놓을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더 확실한 것을 찾아야 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잠깐요. 내가 손을 들었다. 질문이 있습니다. 김민준 대리님. 민준이 나를 바라보았다. 외주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민준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확인해주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준이 노트북을 두드렸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청우정보 시스템입니다. 청우정보 시스템? 나는 그 이름을 메모했다. 그 회사랑 계약은 언제 했어요? 2023년입니다. 계약 결제는 누가 했어요? 민준이 입을 다물었다. 그건 제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추궁하면 협상 분위기가 더 나빠질 것 같았다. 중재위원이 손을 들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조사하기로 하고 일단 협상을 계속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파업까지 몇 시간 안 남았어요. 협상이 재개됐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청우정보 시스템 2023년 계약 산정기준 시간 변경 210억 원. 누군가 이 시스템을 통해 숫자를 조작했다. 누구의 지시로? 왜? 그리고 익명 제보자는 누구인가? 휴식 시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까 그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내부 결제함 확인해보세요. 산정기준 시간 파일. 버전이 2개예요. 이 사람은 내부 사정을 알고 있다. 아마도 사측 직원? 나는 답장을 보냈다. 누구세요? 잠시 후 답이 왔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영 하나가 지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청우정보 시스템 로그 기록을 확인해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로그 기록, 외주 시스템의 접속 기록. 그걸 확인하면 누가 숫자를 바꿨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나한테는 그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회의실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복도에서 나를 불러 세웠다. 유나 씨. 나는 걸음을 멈췄다. 민준이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그 질문 왜 했어요? 뭐가요? 청우정보 시스템 얘기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봤어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의 얼굴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얼굴. 그냥 궁금해서요. 내가 대답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있잖아요. 그가 주위를 다시 살피며 말했다. 저도 지시대로 했을 뿐이에요. 지시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숫자 맞추라고, 시뮬레이션 만들라고. 저도 몰랐어요.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나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지시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왜 저한테 이 말을 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도 버스 타고 출근해요. 아침마다 지하철이랑 버스 갈아타고.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내일 파업하면 나도 출근 못해요. 그러면 또 누가 욕먹겠죠. 사측 직원이 출근도 못하네 하면서.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웃긴 거 알아요? 저 월급도 별로 안 많아요. 버스 기사분들이랑 비슷할걸요. 근데 저는 사측이고 그분들은 노조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유나 씨, 그 자료 어디서 얻었어요? 무슨 자료요? 산정기준 시간 버전이 2개라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제보가 있었어요. 제보?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한테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그렇군요. 그가 돌아서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그 제보자 누군지 모르지만 뭔가를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는 회의실로 돌아갔다. 나는 복도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지시대로 했을 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차로 돌아왔다. 잠시 혼자 있고 싶었다. 대시보드 위에 아까 그 메모장이 있었다. 오래된 메모장. 아버지가 쓴 문장이 들어있는. 나는 메모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 버스는 길 위의 약속이다. 그 문장 밑에
내가 몰랐던 문장이 하나 더 있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쉽다. 어려운 것은 약속을 정산하는 것이다. 정산.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아버지는 평생 약속을 지키려고 달렸다. 시민들과의 약속, 길 위의 약속. 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정산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야간 수당, 연장 수당, 통상임금에서 빠진 돈들, 착취당한 시간들. 나는 메모장을 덮었다. 그리고 목에 걸린 시계를 만졌다. 첫 차 시계. 아버지가 준. 새벽 4시 30분. 그 시간에 첫 차가 출발한다. 그 시간을 알리기 위한 알람. 나는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예전에는 이 시계가 싫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게 만든 이유 같아서. 새벽마다 집을 나서게 만든 원인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다. 이 시계의 의미가 뭔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익명 제보자였다. 발신자 알 수 없음. 시간이 없어요. 새벽 4시 전까지 결정해야 해요. 무슨 결정이요? 당신이 가진 그 자료 테이블 위에 올릴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묻을 건가요?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테이블 위에 올린다. 그러면 협상이 완전히 뒤집힌다. 사측의 조작이 드러나고 노조 측이 유리해진다. 하지만 그러면 파업이 멈출까? 아니면 더 격해질까?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물었다. 왜 저를 선택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답이 왔다. 당신은 양쪽 모두의 딸이자 공무원이니까요. 양쪽 모두의 딸.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았다. 아버지는 노조 측 교섭위원. 나는 서울시 실무자. 나는 양쪽 모두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결정은 당신 몫이에요. 제보자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새벽 4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4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노조 측은 법대로 하라고 주장했고 사측은 재정이 버티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말이 몇 번이고 반복됐다. 중재위원이 피로한 표정으로 말했다. 양측 모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논의해보죠. 30분 후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30분. 그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파업이 시작된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캡처한 화면. 2개의 파일 버전. 수정된 날짜와 시간. 이걸 테이블 위에 올릴까? 그러면 협상이 뒤집힌다. 하지만 실무자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질문이 있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아까 그 산정기준 시간 문제. 더 조사한 거 있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있어요. 내가 말했다.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내부 결제함에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산정기준 시간 파일이 2개 버전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2025년 3월, 월 209시간. 다른 하나는 2025년 9월, 월 174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수정한 사람의 아이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주 급여 시스템을 통해 접속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나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청우정보 시스템이라는 외주 업체를 통해 수정된 것은 분명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테이블을 쳤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월급을 빼돌린 거잖아요. 시스템을 조작해서. 회의실 분위기가 폭발 직전이었다. 중재위원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다. 잠깐요. 이 자료만으로는 조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 조사가 필요해요. 조사요? 아버지가 소리쳤다. 조사하는 동안 우리는 뭘 해요? 계속 착취당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외주 시스템이라서. 외주 시스템이 알아서 숫자를 바꿔요. 말이 돼요? 고함이 오갔다. 나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가 불을 붙인 것이다. 하지만 이 불이 어디로 번질지는 모르겠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발신자 알 수 없음. 잘했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뭐요? 청우정보 시스템 로그 기록. 제가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파일이 하나 도착했다. 로그 기록. 나는 파일을 열었다. 2025년 9월 15일 2347. 접속 IP 192.268x. 수정 내역 산정 기준 시간 변경 209-174. 접속 계정 admin service 001. 접속 계정 admin service 1점. 그건 버스 회사 내부 계정이었다.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에서 수정한 것이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누가 이 계정을 쓰는지 알아요? 내가 제보자에게 물었다. 답이 왔다. 그건 당신이 찾아야 해요. 힌트 하나만 줄게요. 그 계정 3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청우정보 시스템 계약 직후에 3년 전 2023년 청우정보 시스템 계약 시점. 그때 누가 결제했지?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2023년 나는 그때 막 서울시에 입사했다. 비상수송팀 신입 직원으로. 그때 버스 업계 관련 서류를 처리한 적이 있었다. 외주 계약 관련해서. 기억이 났다. 그 서류에 결제한 사람. 상무. 버스회사 상무였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상무급 임원이 결제했다. 고마워요. 나는 제보자에게 답을 보냈다. 이제 뭘 하면 돼요? 답이 왔다. 그건 당신이 결정해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더 이상 답이 오지 않았다. 회의실로 돌아갔다. 분위기는 여전히 험악했다. 노조 측은 분노했고 사측은 당황했고 중재위원은 지쳐 있었다. 나는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로그 기록. 이걸 공개하면 협상이 완전히 뒤집힌다. 사측의 조작이 확실히 드러나고 노조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 하지만 파업이 멈출까? 아니면 더 격해질까? 유나 씨,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더 있어요? 자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있어요. 로그 기록이 더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근데 내가 말했다. 이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중재위원이 물었다. 뭔데요? 이 협상의 목표가 뭐예요? 목표요? 네.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파업을 막으려고요. 아니면 누가 옳은지 따지려고요. 회의실이 침묵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파업을 막으려고 앉아있죠. 내일 아침 버스가 달려야 하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파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면요. 내가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조작했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나예요. 맞죠? 중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조작 문제는 별도로 조사하면 됩니다. 지금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도 싸우러 온 게 아니야. 해결하러 온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한 가지 제안할게요. 내가 말했다. 지금 쟁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미 발생한 미지급분. 둘째, 앞으로의 임금.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체불이랑 협상. 이 두 가지를 분리하면 어떨까요?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미 발생한 미지급분은 체불이에요.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이에요.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지급해야 해요. 민준이 반박했다. 하지만 재정이. 잠깐요. 내가 손을 들었다. 체불은 에스크로로 처리하면 돼요. 서울시가 보증하고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단 지급하겠다는 확약만 있으면 돼요. 민준이 잠시 생각했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에스크로라면. 아버지가 물었다. 그러면 앞으로의 임금은? 그건 제 협상이에요. 내가 말했다. 산정기준 시간 문제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협상하는 거예요. 단, 협상 기간 동안 파업은 유예하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중재위원이 말했다. 합리적인 제안이네요. 양측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체불 에스크로 괜찮아요. 일단 줄게라는 확약만 있으면 돼요. 우리도 무조건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협의할 수 있어요. 본사 결제 받아야 하지만. 나는 숨을 내쉬었다.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새벽 4시 15분.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양측이 체불 에스크로와 임금 재협상이라는 틀에 합의하면서 세부 조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에스크로 계좌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걸로 해요. 중재위원이 말했다. 분할 지급 기간은 6개월. 첫 지급은 이번 달 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민준도 동의했다. 본사 결제 받아볼게요.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로그 기록, 내부 조작의 증거.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 조작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공개하면 협상이 다시 뒤집힐 수 있다.
잠깐 휴식하죠. 중재위원이 말했다. 나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갔다. 창밖으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곧 새벽 5시. 첫 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나야.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있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복도 끝 창가로 갔다.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뭐가요? 아까 내 제안. 채불이랑 협상 분리하자는 거. 그거 덕분에 실마리가 잡혔어.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았다. 근데 내 표정이 안 좋아. 뭐 더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이거 봐요. 로그 기록을 보여줬다. 아버지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뭐야? 조작 증거예요. 누가 산정기준 시간을 바꿨는지. 내부 계정으로 접속해서.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이걸 어디서 얻었어? 제보받았어요. 누구한테? 몰라요. 익명이에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이걸 공개하면 협상 다시 뒤집힐 수 있어. 알아요. 그러면 왜 아직 안 한 거야?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 때문이에요. 그 단어가 입에서 나왔다. 아빠. 10년 만에 처음 부르는 호칭.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아빠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서요. 나는 말을 이었다. 아빠는 싸우러 온 거예요? 아니면 해결하러 온 거예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처음에는 싸우러 왔어. 그렇죠. 분노했으니까. 우리가 착취당했다는 게 분노했으니까. 아버지가 낡은 장갑을 꼭 쥐었다. 근데 지금은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결하고 싶어. 내일 아침 버스가 달렸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출근할 수 있게. 병원 갈 수 있게.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완강한 눈빛. 그러면 내가 말했다. 이 증거는 나중에 공개해요. 협상 끝나고 조작한 사람은 따로 처벌받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아. 우리는 잠시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유나야. 아버지가 말했다. 아까 뭐라고 했어? 뭐요? 나를 뭐라고 불렀어?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눈에 무언가가 맺혔다. 눈물? 아니면 그냥 새벽 바람에 시린 것? 모르겠다.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장갑. 그 낡고 달아해진 장갑. 이거. 아버지가 장갑을 내밀었다. 내가 가져. 왜요? 손실이잖아. 나는 그 장갑을 받았다. 손바닥 부분이 닳아서 속감이 삐져나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이건 엄마가. 알아. 아버지가 말을 끊었다. 엄마가 사준 거야. 근데 이제는 내가 가져도 될 것 같아. 엄마도 그렇게 원했을 거야. 나는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눈물이 났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아버지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울지 마. 협상장에서 울면 안 돼. 나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알았어요. 우리는 함께 회의실로 돌아갔다. 새벽 4시 29분. 협상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합의문 초안이 놓여 있었다. 채불 에스크로 지급, 임금 재협상 일정, 파업 유예 조건.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중재위원이 말했다. 양측 대표 서명해 주시죠. 아버지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서명했다. 민준이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명할게요. 그가 서명했다. 합의 성립.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재위원이 말했다. 파업은 유예됩니다. 내일 아침 첫 차는 정상 운행합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끝났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다. 나는 USB를 꺼냈다. 로그 기록이 담긴 USB. 잠깐만요. 내가 말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협상은 끝났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나는 USB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청우정보 시스템 로그 기록이에요. 내가 말했다. 산정기준 시간을 수정한 사람의 접속 기록. 내부 계정으로 접속한 거예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아버지가 물었다. 누가 한 거야? 나는 USB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 특정하지 못했어요. 계정 이름만 알고
실제 누가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민준이 말을 얼버무렸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외주 시스템이라서. 김민준 대리님, 내가 그를 바라보았다. 아까 복도에서 뭐라고 했죠?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잖아요. 민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건 누구 지시예요? 침묵. 회의실에 긴장이 감돌았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상무님이요. 상무요? 네. 3년 전에 청우정보 시스템 계약할 때 상무님이 결제했어요. 그리고 산정기준 변경도 상무님이 지시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였다. 그 상무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처벌받을 수 있어서.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나는 USB를 집어들었다. 알겠어요. 이 자료는 서울시에 제출할게요. 조사는 따로 진행될 거예요. 중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합의와 별개로 조작 문제는 별도로 수사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검찰에 자료를 전달하죠.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자부심? 인정? 아니면 그냥 아버지로서의 뿌듯함?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이 싫지 않았다. 회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벽 5시. 곧 첫 차 시간이다. 나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도로 위에서 버스가 달리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켜진 버스. 차고지에서 나와 노선으로 향하는 첫 차가 출발하고 있었다. 나는 목에 걸린 시계를 만졌다. 첫 차 시계. 알람이 울릴 시간이었다. 하지만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첫 차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정류장. 새벽 5시 반. 나는 아까 그 정류장으로 돌아왔다.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덜 추웠다. 동이 트면서 기온이 조금 올랐기 때문일까? 아니면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런 것일까? 정류장 유리벽에 붙어있던 운행중단 안내문 초안은 이미 떼어져 있었다. 대신 전광판에 정상운행임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정상운행. 그 두 글자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까 그 간호사 미정씨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가 왔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정류장 앞에 멈추고 문이 열렸다. 미정씨가 버스에 올랐다. 그녀는 올라가면서 잠깐 뒤를 돌아보았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글썽이는 미소. 나도 미소를 지었다. 버스 문이 닫혔다. 버스가 출발했다. 저 멀리 사라지는 버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 버스 안에 몇 명이나 타고 있을까? 출근하는 사람, 병원 가는 사람, 학교 가는 사람, 각자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삶들이 오늘 아침 멈추지 않았다. 유나야.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커피. 아버지가 한 잔을 내밀었다. 나는 받았다. 따뜻했다. 고마워요. 응. 우리는 나란히 서서 정류장을 바라보았다. 버스가 또 왔다. 그리고 갔다.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평범한 아침 풍경. 하지만 어젯밤을 생각하면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다. 유나야. 아버지가 말했다. 뭐요? 미안해. 또 그 말. 아까 들었어요. 복도에서. 아니, 그때 말고. 아버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 수능날 아침 엄마 장례식.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다 미안해. 내가 거기 있어야 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약속 지킨다고 달렸는데 정작 중요한 약속은 다 어겼어. 나는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알아요. 내가 말했다. 화났어요. 오랫동안. 그래. 알아. 원망했어요. 아빠가. 응. 그런데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이어갔다. 어젯밤에 알았어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병원비 때문에 야간 연장 뛰었잖아요. 그때 받아야 할 돈 회사가 빼먹었다면서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눈물이 났다.
미안해요. 나도. 아버지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울지 마. 아침인데. 나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알았어요.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셨다. 따뜻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메모장. 오래된 메모장. 이거. 아버지가 메모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 버스는 길 위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밑에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쉽다. 어려운 것은 약속을 정산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펜을 꺼내 그 밑에 한 문장을 더 적었다. 정산 없는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방치다. 나는 그 문장을 읽었다. 이건 어젯밤에 생각난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가 그동안 착취당한 건 아무도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회사도, 정부도, 우리 스스로도 그냥 참고, 견디고,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가 메모장을 접었다. 근데 그건 미덕이 아니야. 방치야. 문제를 방치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달라야 해.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았다. 약속을 하면 정산도 해야 해.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그래야 진짜 약속이야. 나는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정산. 그 단어가 가슴에 새겨졌다. 버스가 또 왔다. 아버지가 말했다. 나 이제 가봐야 해. 노조 회의 있어. 알았어요. 다음에 밥 먹자. 같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가 돌아서며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보았다. 유나야. 네. 손 시리면 장갑 껴. 나는 아까 받은 장갑을 내려다보았다. 낡고 다른 장갑. 엄마가 아버지에게 선물한 장갑. 알았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버스에 올랐다. 문이 닫혔다. 버스가 출발했다. 나는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정류장에 혼자 남았다. 바람이 불었다. 나는 장갑을 꼈다. 따뜻했다. 손바닥 부분이 닳아서 속감이 삐져나와 있었지만 그래도 따뜻했다. 엄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목에 걸린 시계가 작게 울렸다. 알람. 새벽 4시 30분에 맞춰둔 알람이 지금에서야 울렸다. 첫 차 시간. 나는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준 시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나는 시계에 알람을 껐다. 그리고 메모장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다. 약속은 오늘부터 다시 정산한다. 하늘이 밝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버스가 달리고 있었다. 길 위에 약속을 지키며. 나는 정류장을 떠나 걸어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오늘 밤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 싸움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란 멀리 있어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나는 걸으며 중얼거렸다. 그날 나는 배웠다. 정산 없는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방치라는 것을. 바람이 불었다. 장갑 낀 손이 따뜻했다. 첫 차가 달리고 있었다. 길 위의 약속. 오늘도 내일도 그 약속은 계속된다. 단 이번에는 정상과 함께